네, 화면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중삼팀장 맡고 있는 소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중등부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안내를 맡았고요. 오늘 설명회는 잠시만요. 간략하게 이제 교육환경 변화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까 학습 인지 능력과 산출 능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교과 과정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주신 고교 학점제는 원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통과목 기준을 존재하고 이제 공통과목 필수 이수 점수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 그리고 이제 융합 선택까지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앞부분에 교육 과정을 학생 수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다라고 했을 때 이 수업을 다양하게 열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수업을 설계했을 때 수업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다양성과 교육과정의 다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능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량적인 평가, 획일화된 평가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미 시범학교들 몇 개 진행 중이고요. 2025년에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 개설이나 미이수 학생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현재 사실 특목고 같은 경우에 개별성을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열리고 그게 사실 수익자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학비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일반고에서 얼만큼 실현화될 수 있느냐가 부모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성수평가제 A, B, C, D 5개로 나오는 거니까 이 기존의 상대평가 9등급이 아니고 어느 정도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상위 20%를 A로 정해버린다 그러면 뭐 학교 수준에 상관없이 20%만 되면 되는 거니까 뭐 아까 A 비율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학종이 정시가 지금 40%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어떤 다양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고교 학점제로 인한 학교 생활 충실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 그게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를 저희 입장에선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022년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중학교 애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은 보통 7년 단위로 해서 바뀌는 건데,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워드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융합이었죠. 근데 이제 수능으로 열었을 때 이과 중심의 융합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이과 애들이 문과 쪽으로 뭐 교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해지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도 훨씬 더 높아서 이과 중심의 융합이 돼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현재 문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그것에 비해서 새로운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조금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틀을 잡고 지금 교과서를 집필 중이거든요. 이제 밑에 보시면 2024년이니까 내년이죠. 올해 아니고 내년에 초 1, 2부터 적용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부다 보니까 2025년 내후년입니다. 중1이면 지금 현 초5 학생이고요. 고1이면 현 중2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부터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2 교육과정에서 사실 이제 종규 양말 신어. 싫어.
네. 네. 발이 시렵죠, 오늘은 추우니까. 네. 예, 그 핵심 역량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역량 중심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오늘 날이 추우니까요. 네. 어머님들 제가 인제 설명회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딸기가 어느 계절 과일인지 아시나요? 네. 저는 당연히 봄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봄 과일로 알고 컸고. 근데 요즘 애들은 당연히 겨울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그게 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마트에서 하우스에서 키워서 겨울에 파니까. 그래서 사실 지식이라는 걸 암기하는 게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부분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식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딸기가 생산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물고기를 잘 보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 교육 과정으로 바뀌는 게 사실은 교육 과정의 그 어떤 성공 여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2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소양, 역량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 소양입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입학했던 지금 이제 4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코로나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2019년 19년이니까 지금 고1 올라가는 애들이 마스크 쓰고 들어와서 마스크 쓰고 졸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기초 교육이 한국 그 문해력 교육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초등교육에서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등 국어 시수를 늘린다든지 뭐 요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교육 자체가 이과 중심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수리 어떤 정보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자료 해석 능력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소양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문자 중심의 어떤 정보 텍스트만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22 교육 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 애들이 학교에 가는 2028년에는 대입 변화는 뭐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전까지는 융합 교과 과정의 반영으로 그 수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시가 40% 확대된 상황에서 사실 요 뭐 이과 애들에게 유리하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른 미시적인 조정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작용 바람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내 아이나 내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미래에 뭐 네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공감 능력, 협업 능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시고 아까 보셨던 그 고교학점제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서울대 그 입시 변화에서도 어쨌든 그 고등학교 수업의 충실도를 보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설계를 했고 그것을 통일성 있게 끌어간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설계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현장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건 언제까지 내가 우리 아이를 끌고 가고 밀면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중학생들이니까 뭐 아이들이 좀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알아서 하는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 아이들 중심으로 봤을 때 크게 학습 수용 능력, 인지 능력하고 이걸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능력으로 좀 묶어 봤는데요. 저희가 인제 한국 사회에서 워낙 문해력이 키워드가 되니까 아마 이렇게 딱 봐도 문해력만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리터러시가 뭐 직역하자면 문해력인데 저희가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건 아이들이 뭐 한자어나 한국어를 잘 몰라요.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머님들도 저는 아이들에게서 느끼거든요. 애들이 저보다 정보 수용 능력이 빠르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터러시 문해력이라는 게 정보 인식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방법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저하된 건 맞지만 그거는 이제 문자 리터러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영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을 보면 한국어의 70%가 한자어고 이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도 1학년 그 교육들이 전부 다 한자어 중심의 개념어 교육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물어보는 언어들도 대부분 한자어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자 교육의 공통이 아니다 보니까 영어를 먼저 배우고 한자어에 대해서 좀 뒤늦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고 하는 틀은 이미 영어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어로 정보를 인식하고 영어로 표현하는 면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링구얼도 많고 문장의 틀, 문법 같은 걸 설명을 했을 때도 1학년 때 저희가 국어 품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품사를 배울 때 애들한테 제일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게 형용사와 관형사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형용사를 먼저 배우거든요. 영어에서 형용사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형용사는 꾸미는 애고 국어에서 형용사는 설명을 하는 애야, 서술어야. 이 개념을 잡아주는 부분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를 보면 문자 리터러시도 사실은 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컨텐츠와 그 평가자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새롭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런 영어 중심의 그런 문해력의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자 중심으로 완전히 회귀되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저희가 기존 그 평가자의 틀이나 기존 학습 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어차피 교수님들이나 출제자들도 이제 세대가 변화할 테니까 영어 중심의 세계관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한자 중심으로 나오는 문자나 개념들이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도 있죠, 콘텐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 리터러시라고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데이터 해석 분석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친구들은 논리적 사고나 이과적 사고가 조금 큰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글자로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숫자나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방식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매체 활용 및 매체 및 도구 활용 능력과 인식 능력인데요. 그렇죠. 융합교과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알았고, 그 국어교과에서도 매체 활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에서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거나, 뭐, 재구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재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재구성을 하거나, 시놉시스를 스스로 만들어보고 대본을 짜보거나, 이런 매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필평가에서는 평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 역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 잘 쓰는 친구들은 이걸 중학생이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아예 메일이나 문서 자체를 작성하지 못하는 중3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 중에 저 앞에 1번에서 얘기했던 문자 중심의 그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정보인식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정보인식 방법이 굉장히 다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발달시킨 능력의 차이가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능력인데요. 어머님들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느끼시나요? 네. 사실 성인들끼리 만나서 수다를 떨 때도 세 명이 만나서 세 명이 각자 얘기만 하고 헤어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듣고 얘기하고 그 상대가 얘기한 걸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결론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화 리터러시는 뭐냐면 사실은 1번에 문해력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학 작품 같은 걸 읽었을 때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빈곤이 나온다든지 너무 가난해서 자기 딸아이를 팔아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 대한 맥락적 상상력이 약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표준화된 삶을 살고 있고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를 봤어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워낙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발전적인 협의를 좀 끌어내는 모습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합의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학습 수용 능력에서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발달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를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웃풋은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일 것 같아요. 일단은 1 학년 때 인제 자유학기로 아이들이 시험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토익 토론이나 글쓰기 같은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가 많고 거기에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을 끌어가고 참여하는 학생이다.' 요런 부분들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 능력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5-6 학년 애들은 "저 친구 똑똑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말 잘하는 애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들 구술에 대한 욕구가 제일 강한 시기가 초등학교 5-6 학년이기도 하고 중학교 올라오면 사춘기도 겪고 자기 색깔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중심의 텍스트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의욕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학년이 높아지면 말만 잘하는 아이와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글로 이어갈 수 있는 애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죠. 근데 최상위권 친구들을 보면 글쓰기 능력까지 잡혀 있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머님들이 인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뭐 아이비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뭐 4 가지 미래 역량도 좋은데 그렇게 창의적으로 아이를 초등학교 때 열심히 키워 놨더니 공부하는 과정에서 2 번의 퇴보 혹은 큰 방향성의 전환을 2 번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중학교 2 학년의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식이고 내내 지식 아직 암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식 암기해야 되고 서술형이라고 했는데 서술형 문장도 그대로 외워야지만 부분 감점을 안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신 성적하고 그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정보를 인식하고 적극성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식 문제에서 지식을 암기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과연 학습 역량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인제 체험적으로 처음 느끼는 첫 번째의 어떤 방향 전환 혹은 퇴보가 내신일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뭐 수능이 IB나 뭐 서술형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현재 뭐 수능은 객관식이니까 두 번째는 결국 최종 수능이 객관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 아이가 말을 토론을 하고 긴 글 천자, 이천자를 글쓰기, 논술로 풀어 쓰는 능력보다 객관식 수능에서 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에서는 사실 저 4 가지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사이에 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죠. 중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는 사이에서 저희 C&A 수업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C&A 수업은 기본적으로 3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독서, 토익 토론 그리고 논술입니다.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인제 한 달에 하나씩 한 주제씩 저희가 주제를 잡고 도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비문학을 진행할 때도 있고 문학을 진행할 때도 있고 비문학과 문학을 섞어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비문학 도서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을 저희가 만들 때 앞부분에 기초적인 문제들 잘 읽었니나 혹은 스텝에 1-2번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실적 독해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고요. 2-3 번으로 넘어갈수록 추론적 독해 그리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해까지 이어지도록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순한 문자 리터러시 말고도 그 어떤 공감적인 이해력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대의 문학을 좀 접할 수 있고 세계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익 토론 같은 경우는 저희 스텝 자체가 토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의 토론 형태들이 대부분 CNA, 저희 학원 이름이 비판과 대안이거든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찬반 토론 같은 경우는 그 스텝이 끝난 뒤에 토론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논리적인 구술 능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능력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 및 다자 토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부정해서 자기가 인정받는 수준에서의 토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용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3시간은 고민을 했으니 그 3시간 동안 고민한 부분에 대한 글을 자기 스스로 마무리해 보도록 커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워크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다음 달에 진행할 중2 워크북이고요. 나쁜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고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워크북이 주차별로 되어 있고 워크북에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주차별로 딱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진행했고 어떤 수업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는 워크북을 보시면 오히려 일반 교과 과목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어떤 그 핵심 학습 목표들이 여기 앞부분에 먼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학교에서 독서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 독서 기록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도와줄 과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비과학 같은 경우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나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나 시대에 대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1, 2학년은 이말 아니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자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휘에 대해서 이해력을 좀 높이고 활용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보고 여기 있는 어떤 한자 성어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말하니 대신에 수능형 독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고등학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읽언니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적 독해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읽고 워크북에 관련된 문제들을 찾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숙제를 잘 해옵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단문이나 어떤 뭐 짧은 저기로 쓸 수 있게 핵심 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그 사실적 독해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읽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해볼까 이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에서 뽑은 제시문도 있고요. 선정도서 외에 외부 다른 책들이나 혹은 신문 기사나 혹은 시사적인 자료들이나 혹은 고입이나 대입의 기출에 나왔던 부분들을 저희가 녹여서 이 제시문들을 읽고 1번에서 보면 아까 여기 이제 선정도서 내용이거든요. 사실적 독해를 먼저 하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게 그 인체 실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적 독해가 쉬우니까 그 부분을 바로 평가, 비판적 독해로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치 의사들이 자신들의 그 실험에 대해서 옹호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판적 그 독해죠. 비판적인 독해이자 동시에 토론 연습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자기가 반박해 볼 수 있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스텝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스텝당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구성을 하고 친구들이 보통 한두 문장으로 답을 써와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문단으로 글을 좀 구성해 보는 연습들을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세 꼭지의 스텝입니다. 그리고 그 스텝 토의 과정이 끝나면 찬반 토론을 하는데요. 찬반 토론 같은 경우에는 매번 찬반 토론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다자 토론이나 다른 형태의 토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조금 강제적인 형식을 띠고 또 게임의 형식을 띄어서 아이들이 좀 토론을 해봄으로써 시간에
그 시간이나 형식을 좀 익혀가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연습도 토의와는 조금 다르게 보완적으로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글쓰기, 윤수레바가 되어 있어서 요 이제 보통 중학교 1학년이면 600에서 800자, 2학년이면 800에서 한 1000자 정도 되는데 주제에 따라서 매번 글쓰기를 못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개념 설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의나 토론에서 힘을 주어서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수업은 이렇게 해서 첨삭까지 하는 게 기본 수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 전체 커리와 1, 2월 달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하반기부터 이미 베스트 컬렉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베스트 컬렉션은 중학교 1학년에 국어, 사회, 도덕, 또 그 예술, 그다음에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소설, 시, 비문학 그리고 희곡까지 해서 갈래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갈래 기본 개념이. 그거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예비 과정으로서 저희가 중등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독서와 연계를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몇 년 동안 정제된 프로그램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걸 정리하고 갔을 때 아이들이 중학교 적응이 수월하더라고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스트 컬렉션의 막바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술과 문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 다음 달에 비문학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등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3월 달에 보면 1학년에 과학이 있고 2학년도 여기 과학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4월 달에 학교 적응하고 나서 그 과학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술이나 토론이나 아니면 뭐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 자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선행 개념으로 독서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기 중에는 저희가 대부분 통합 사회나 철학이나 인문 도서들을 많이 읽고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글밥을 좀 늘릴 수 있는 문학이나 역사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8월 달에 보면 세계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역사 겨울방학 때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1학년, 2학년 때는 세계사 그리고 3학년 넘어가기 전에는 한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져서 분기 선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커리가 잡혀 있고 큰 커리는 잡혀 있지만 세부 선정 도서는 저희가 큰 틀은 잡아놨지만 혹시 그 사이에 신간 도서들 중에 좋은 책들도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 전달에 시의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워크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일 커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베스트 컬렉션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있고요. 미술, 미디어,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희곡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역사교과서는 부분 수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세계사가 2학년으로 내려갔는데 세계사가 교과 과정에서 사실 유럽사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사를 조금 더 보고 어떤 한국사 중심의 어떤 단일민족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야를 좀 넓혀보자라는 취지 때문인지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학교별로 수업을 운영하는 편차가 워낙 커서 세계사의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학교에서 조금 이야기를 내신 수업으로 좀 보완이 돼야지 아이들이 학교 내신 성적에서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흥미나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아까 말씀드린 내신 점수에 대한 적응력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사와 중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큰 틀을 잡고 시야를 좀 트여주는 쪽으로 4주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중3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이미 진행을 했고 아까 수능
이 40%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독서를 고1, 2 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준에서는 그래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읽어야 되는 책들은 좀 읽혀서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독서호흡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들어보신 멋진 신세계라든지 1984라든지 독서 분량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책들을 방학 때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뭐 특목고를 가서라도 한 2학년 수준에 준하게 독서를 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커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일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아까 말씀드린 국어 교과서로 토론하기를 중1은 진행을 하는데요. 중1은 이게 이제 사실적 독해와 구조 독해를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시는 그 중심 문장, 핵심어 동그라미 쳐, 중심 문장 밑줄 쳐, 문단의 중심 생각이 뭐야? 이 문단은 저 문단하고 무슨 역할을 해? 뭐 이런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텍스트 자체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세 단원 중에 아까 매체 활동이 많이 들어갔고 구술이나 어떤 창의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읽을 수 있는 분량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문해력을 좀 높이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모아서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어교과서로 토론하기는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분석을 해서 그 교과서에 있는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묶어서 그 편집한 교재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교과서의 어떤 설명문들을 같이 보게 되면 설명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좀 힘들어해요. 과제가 많거든요, 평소보다.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사주하고 나면 글을 보는 글의 뼈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즉각적인 효용을 볼 수 있는 커리입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과학으로 보는 세상에서 그 3학년 4월달 과학의 커리에 그 선행 개념으로 미리 독서를 하는데요. 아까 이과 중심 그 통합 교육이 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 같은 경우에 체험적으로 느끼는 건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시험도 많이 없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고 이과 쪽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선행을 더 빨리 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영재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영재고를 한번 시험 삼아 쳐보고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늘었어요. 근데 이과 중심의 수업이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도 융합교과에서 단순히 과학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거나 영재고의 수업의 어떤 입시 과정의 중간에서 토론이나 토의 활동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식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어떤 통찰력을 좀 기를 수 있도록 과학 도서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나쁜 과학자들의 인체 실험에 관한 이야기, 기후 그리고 아파트 생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중3 같은 경우는 소설 다보기를 2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1학년은 그 중1 교과 과정에 거의 맞춰져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교과 선행과 함께 어떤 인문사회적인 그 사고력 심화와 독서가 같이 가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도 마찬가지여서 1학년 때 소설 다보기는 중1 교과서에 있는 소설들이 대부분인데 2, 3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2, 3학년 교과서들의 이 도서들 아까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한 작품 내에서 그 한 교과서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압축해서 2학년 때 배우게 되면 저희가 차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과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고등문학교과서나 수능, 보완적으로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편소설이 사실 아이들 문해력이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편 소설이니까 뭐 하루에 한 편이라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있는 세 편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독서 분량으로 비문학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에 해당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일단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다보기 보시면 밑에 별표로 어휘 주석풀이가 참 많이 달려 있어요. 애들이 어휘를 잘 몰라서.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편 소설을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런 부분은 여기 와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 사실 소설 다보기 같은 거 반응을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와서 선생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다가 아 그게 그 말이었군요. 라고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같이 읽으면서 그 시대나 인물이나 공감적 상상력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지금 이 다보기 4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지금 저희가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고 5, 6도 시대별 순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그 시대 이 사권을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근현대에 대한 어떤 공감적 상상력이 일제강점기의 공시적인 상상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도 수능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 작품을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연속적인 상상력을 좀 아이들에게 문학을 통해서 심어주고 싶은 게 저희 다보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월 달에는 문학과 과학 중심으로 해서 2월 달까지 해서 겨울방학을 마무리하고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또 사회과학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